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동생이 안 입는다고 줬던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오래된 옷인데도 편해서 계속 입게 되네요. 아무리 좋은 새 옷도 낡았지만 내 몸에 편한 옷만큼 잘 입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은 옷과 음식, 그리고 사는 곳, 의식주죠. 그러고 보니 의식주에서 옷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 중에 식과 주는 다른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옷을 입는 건 오직 인간한테만 해당이 되죠. 요즘 반려동물들한테 주인들이 옷을 입히긴 하지만요. 우리는 매일 뭘 먹을까 그리고 매일 뭘 입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옷은 인간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책모아 큐레이션 12번째 주제는 옷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옷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밤중에 의류수거함에 헌옷을 터는 여고생과 의류수거함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 오즈의 의류수거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작은 옷에 숨은 큰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오즈의 의류 수거함,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소설의 주제나 소재가 좀 뻔한 경우가 많아서 식상하기가 쉬운데 이 소설은 의류 수거함이라는 소재부터 흥미를 끄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도로시입니다. 이 별명이 아니라 본명입니다. 성이 도시고요. 이름이 로시인데 엄마가 딸 이름을 좀 세련되고 특별하게 지어주고 싶어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고 해요. 도로시는 고등학생이지만 입시보다는 이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호주에 가고 싶어 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거기 가면. 그래서 이 호주 이민을 가기 위한 돈을 모으고 싶어 하죠. 그런 도로시한테 눈에 띈 의류 수거함은 헌옷 상자가 아니라 보물 상자로 보였다는데요. 어떻게 의류 수거함의 옷을 털게 되었는지, 도로시가 밤늦게 독서실에서 집에 가다가 의류 수거함을 발견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의류 수거함이라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었다. 의류 수거함이라니 이게 뭐지? 고개를 조금 틀어보니 상자의 측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검은색 스키니진이 다리 하나를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야 나는 헌옷만을 따로 걷어들이는 상자의 용도를 짐작해낼 수 있었다. 세상에 옷만을 버리는 상자가 있단 말이야? 신기한 마음에 이리저리 의류 수거함을 살피다가 나는 손을 뻗어 스키니진을 획 잡아챘다. 여성용인 스키니진은 이걸 왜 버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았다. 게다가 꽤 이름난 브랜드였다. 내 다리를 대보니 기장이 조금 짧긴 했지만 입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오호, 득템했네. 스키니진을 들고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요즘 옷이 낡아서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류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들은 대부분 멀쩡하지 않을까? 나는 서 있는 자리에서 눈동자만 굴려 주위를 살폈다. 늦은 밤 시간이라 그런지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듯이 의류 수거함의 어두컴컴한 옷 투입구 속으로 잽싸게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손에 잡히는 대로 얼른 옷 하나를 끄집어냈다. 손끝에 딸려 나온 옷은 스웨터였다. 연두색 브이넥 스웨터.
보풀이 조금 나 있긴 했지만 스키니진과 매한가지로 얼마든지 다시 입을 수 있었다. 신이 난 나는 계속 의류 수거함에서 옷을 꺼냈다. 이어서 나온 코듀로이 재킷과 주름 잡힌 모직 스커트, 반팔 셔츠와 후드티도 모두 상태가 훌륭했다.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거 혼옥상자가 아니라 보물상자잖아. 이튿날 평범한 나에게 은밀하고도 특별한 직업이 하나 생겼다. 그 이름하여 비밀의 헌옷 수거상. 낮에는 착실하고 선량한 여고생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궤도로 변신, 미모와 재치로 경찰들을 따돌리며 그냥 쉽게 말하면 도둑이 됐다는 말이다. 헌옷 도둑. 우리 집에 있는 서울특별시 M구는 1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동 하나에는 30개 정도의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하루에 몇 동씩 정해서 의류 수거함을 털었다. 그렇게 훔친 옷들은 구제 옷가게에 넘겼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헌옷을 훔치며 만난 사람들인데 돌이켜보면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내겐 헌옷만큼이나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의류 수거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걸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들의 얼굴이 비눗방울처럼 부풀어 올라 눈앞에 동실동실 떠다닌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은 의류 수거함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도로시는 의류 수거함을 털어서 건진 옷들을 구제 의류를 파는 가게에 가져다 주고 이민 자금을 벌게 되지요. 요즘은 정말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많이 사고 또 많이 버리는데요. 저도 최근에 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려고 집에 물건들을 정말 많이 정리하고 비웠어요. 그 중에 옷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옷을 많이 사는 편이 아닌데도 안 입고 보관만 한 옷들도 꽤 되었어요. 이렇게 의류 수거함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연이 담긴 옷들이 가득할 텐데요. 그 많은 옷들만큼이나 도로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제 옷을 파는 가게 주인도 만나고 또 수의사를 하다가 노숙자가 된 아저씨도 만나고 또 도로시처럼 의류 수거함을 터는 탈북자 아저씨도 만나고 또 아들을 잃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여주는 식당을 하는 아줌마도 만납니다. 그렇게 도로시는 밤마다 의류 수거함을 털다가 어느 날 195번이라고 번호가 써져 있는 의류 수거함에서 누군가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수첩을 보니까 근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그 수첩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류 수거함에서 일기장과 사진첩도 발견하는데 도로시는 이 사람이 정말 자살을 결심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처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 의류 수거함에서 주었던 수첩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 죽음을 앞둔 맥베스가 한 말을 그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그 책을 사서 편지를 쓴 다음 그 책 속에 끼워 넣고 195번 의류 수거함에 올려놓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너무 진지하고 장황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연히 그쪽에 꿈상자와 상장, 일기장을 보았어요.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 공식적인 직업이 의류 수거함 털이범이거든요. 의류 수거함에서 사진첩도 발견했는데 혹시 그쪽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굉장한 미남이군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매일 195번 의류 수거함을 찾아가 책 속에 답장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요. 결국 보름 뒤 책 속에서 답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장은 딱 한마디였어요. 정말 의류 수거함을 터는 도둑이야? 이 한마디 뿐이었지만 이걸로 서로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되니까 정말 소중한 답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직접 만나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동갑나기 남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엄친아였다가 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고 학교도 그만두고 방황하면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네, 이 남학생의 이름은 계속 195번으로 불리는데요. 이름이 뭔지 궁금한데 계속 안 나와요. 그냥 195번으로만 나옵니다. 이 195번은 도르시의 일도 도와주고 노숙자 아저씨, 탈북자 아저씨, 또 식당 아줌마들도 만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 손주들을 데리고 사는 어려운 폐지 줍는 할머니도 같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195번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결말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맨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 이 소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외로움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치유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면서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치유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류 수거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참 우연에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동네에서 의류 수거함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책은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입니다. 지은이는 옷과 옷을 입는 사람,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인데요. 옷은 누가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며 누가 입는지 또 그 옷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 다 굉장히 흥미있고 읽어보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싸게 사고 빠르게 버린다. 패스트 패션. 그리고 목화로 만든 옷은 친환경적일까?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패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몸, 스키니진에 지배당하다. 옷에 몸 맞추기 라는 제목의 장도 있습니다. 또 명품은 왜 그렇게 비쌀까? 고가 브랜드 패션에 대한 장도 있고요. 입을 것인가 벗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옷의 상징성에 대한 장도 있고요. 옷으로 말하는 사람들, 옷의 표현력, 그리고 함께 입는 옷, 나를 감추는 옷, 유니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생존의 수단에서 부의 상징으로 오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완판녀가 생기는 이유, 모방 패션에 대한 내용, 또 누가 옷을 만드는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 주소라는 장도 있습니다. 또 옷의 삶이 끝난 후 옷의 처분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이 중에서 우리는 같이 첫 번째 장에서 싸게 사고 빠르게 버린다. 이 패스트 패션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전에 읽었던 소설처럼 의류 수거함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패스트 패션 때문에 의류 수거함의 옷이 더 많이 버리게 되고 쌓이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패스트 패션은 빠른 옷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가 빠르다는 걸까요? 옷은 유행이 있죠. 이런 유행은 이름 있는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세계 4대 패션 위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해의 패션 위크가 끝나면 의류 브랜드들은 유행할 스타일로 디자인해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라라는 패션 브랜드의 창업주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만시오는 스페인 철도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정말 가난했다고 해요. 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3살의 나이에 셔츠를 만들어 파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까 옷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옷값도 너무 비싸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아만시오는 의류 사업을 직접 시작을 했는데 최신 유행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옷을 만들고 유통 단계도 줄여서 옷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몇 주 전에 패션쇼에 나온 옷을 몇 주 만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호응은 대단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갭이나 영국의 탑샵, 스웨덴의 H&M,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이 그런 패스트 패션의 브랜드들입니다. 자, 이렇게 패스트 패션으로 소비자들은 싼 값에 최신 유행의 옷을 사 입을 수 있어서 좋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는 말처럼 패스트 패션에는 어떤 그림자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창작의 노고를 빼앗기는 디자이너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패스트 패션 그룹인 포에버 21은 패션쇼에 나온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껴서 디자인을 하다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50번이 넘게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디자인을 베끼죠. 그렇게 디자인을 계속 베끼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그 디자인을 베껴서 만든 옷을 팔아서 나온 이익이 고발당해서 내는 벌금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신 유행 옷을 무조건 빨리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시간 들여서 창작할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무조건 베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패스트 패션의 두 번째 그림자는 환경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연평균 약 30kg의 옷을 버린다고 합니다. 티셔츠 무게가 보통 150에서 200g 사이라고 하니까요. 30kg이면 얼마죠? 티셔츠가 약 170벌 정도가 되는 무게죠. 물론 티셔츠뿐만 아니라 코트처럼 더 무거운 옷들도 있겠지만 티셔츠만이라고 봤을 때 이 30kg를 버리는 옷에 얼마나 많은 옷인지가 실감이 납니다. 이처럼 싸게 사는 패스트 패션이 인기를 끌수록 더 많은 옷을 사고 더 많은 옷이 버려져서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자는 옷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들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제품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빨리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에서 옷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봉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당 16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10시간씩 30일을 일을 해도 5만 원을 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어린 소년, 소녀들도 많이 고용한다고 해요.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패스트 패션에는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럼 우리는 옷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 집의 고등학생 청소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옷, 속도와 가격이 전부일까? 내가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잠을 아껴가며 심지어는 맥까지 맞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측은지심, 즉 남을 불쌍하게 여겨 괴로워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옷 소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반대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정의롭게 옷을 입고 싶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불필요한 옷을 사지 말고 한 번 산 옷을 오래 입으며 낡은 옷은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겠지요. 여럿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재가 무엇이고 가격이 얼마인지와 같은 간단한 정보만이 제품 정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소비자라면 내가 구입하는 제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요구한다면 기업들은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떳떳하지 못한 회사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하겠지요. 그런 회사의 제품은 과감히 거부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품질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더 뛰어난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든 두 벌의 청바지가 있다고 합시다. 한 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급여도 제공하지 않고 각성제 복용을 강요하며 만든 것이고 한 벌은 안전한 환경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든 것입니다. 다른 단서 없이 어느 쪽을 구매하고 싶은지 묻는다면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단서를 더 달아봅시다.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다 보니 후자의 제품이 전자의 제품보다 더 비싸졌다면,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옷을 더 비싼 값으로 사야 한다면 그때는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윤리적인 소비는 단순히 정의감과 윤리의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더 큰 소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면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의류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될지, 그때 어떤 목소리를 낼지는 옷을 입는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낭독을 종종 도와주던 아들이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서 아주 오랜만에 시간 내서 낭독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옷을 사고 어떤 소비자가 되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 오즈의 의류 수거함과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은 둘 다 책닷의 추천 도서였는데요. 그 중에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 서평을 제가 썼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 서평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을 나도 입어보고 싶어. 교복 대신 내 마음대로 옷을 입으면 안 될까? 명품이라는 옷들은 왜 그렇게 비싼 거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주면서 옷을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빨리 만들고 쉽게 버려지는 옷의 이야기부터 어떤 옷이 과연 친환경적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부터 모피 옷의 윤리성이나 유니폼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서도 이모저모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이 책에서 옷은 사회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새로운 창이 되었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곱씹어보고 뒤집어보기도 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옷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옷에 대한 옷을 소재로 한 두 권의 책, 오주의 의류 수거함과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의식주 중에 다른 두 가지, 식과 주에 대해서도 한번 책 큐레이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먹는 것과 사는 곳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책무와 큐레이션이 책을 고르고 읽고 가까이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늘 여러분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류한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